네, 오늘부터 연력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리첼리의 대기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을 하고 수은이 올라간 높이 h를 구하면 대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고, 힘은 뉴턴 법칙에 의하면 mi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은 이 부분에 들어있는 수은의 질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은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이제 부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로가 바로 수은의 밀도고 A 곱하기 H가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요 밑면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H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밑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게 되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상쇄가 돼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 곱하기 G 곱하기 H가 되겠습니다. 로는 수은의 밀도가 되고 G는 중력 가속도, H는 수은이 올라간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은 대기압 1기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대략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단위가 리터 곱하기 애트모스피어라는 단위인데요. 리터는 부피니까 단위가 미터의 3승이 되고 ATM 대기압은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뉴턴 미터가 되고 이것은 줄 단위가 됩니다. 대충 1리터 곱하기 애트모스피어는 대략 100줄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흐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흐레에 의하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일정한 양의 가스가 있을 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실험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이 식을 따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상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이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몰 가스를 0도시에서 대기압하에서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부피는 22.4리터가 나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P 곱하기 V가 22.4 곱하기 리터 곱하기 애트모스피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흐레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하고 V는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역비례 관계를 보이긴 하는데 그래프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샤를의 법칙인데요.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압력이 일정하고 일정한 양의 가스가 있을 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부피가 증가하더라, 혹은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것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험해 보면은 부피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온도를 이렇게 무한히 낮출 수는 없지만 이 실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직선을 만들게 되면은 부피가 제로가 되는 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식으로 써주면 이제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섭씨에서 연력학적인 온도 단위인 켈빈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식 대신에 우리는 V가 T에 이제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T는 섭씨 단위 온도가 아니고 켈빈 단위 온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법칙을 알았는데요. 보일의 법칙에 하면은 압력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더라,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예전에 배웠지만 기체의 양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부피가 이제 증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부피는 몰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하다라는 거죠.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상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PV 이퀄 NRT라고 하는 기체 상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R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다음 같은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R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은 PV는 이제 NT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험했듯이 1몰 기체를 23.15도에서 1리터에 1기압에 22.4리터를 차지한다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체 상수값을 구할 수가 있고, 구해보면 0.082 곱하기 리터 애트모스피어 퍼 몰
per k의 기체 상수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체 상수값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리터 곱하기 애트모스피어가 대략 100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대신에 101.3줄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또 다른 기체 상수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3145라는 상수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리터 곱하기 애트머가 단위이고 여기서는 줄 단위의 기체 상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깁스 프리 에너지라든지 엔트로피, 엔탈피 같은 거 구할 때는 우리가 이 단위의 기체 상수값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단위가 뭔지, 기체 상수의 단위가 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압의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부피에 일정한 온도에서 산소 기체가 2기압이었었고 질소 기체가 3기압이었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섞어 넣었다. 그럼 이제 5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프레셔는 그 기체를 혼합물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분자의 분압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분자의 분압은 각각의 분자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대입하면 토탈 프레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 주면 좋은 게 이제 이 식인데요. 그래서 A 분자의 파셜 프레셔는 NA 곱하기 RT 오버 V가 되고 이 식에서 NA는 토탈 분자의 몰수를 나눠주고 다시 토탈 분자의 몰수를 곱해주게 되면 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 분자의 몰 프랙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뒷부분은 분자의 몰수가 토탈 분자의 몰수가 되니까 전체 기체의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파셜 프레셔는 전체의 압력에서 그 분자의 몰 프랙션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파셜 프레셔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몰 프랙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흑체 복사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든 사람은 이제 맥스웰, 근데 볼츠만이 이제 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체가 분자나 원자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론을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제시할 때는 기체가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맞죠? 그 이론을 보면은 이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X방향인데 X방향의 상자의 길이는 이제 L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충돌을 해서 충격량을 요 벽에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 충격량에 의해서 이 벽에 압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기체가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자들이 충돌해서 이 벽에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분자들이 벽에 미치는 힘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 분자의 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데 뉴턴 법칙에 의해서 힘은 ma고요. 그 힘은 단위 시간당 충돌에 의해서 분자가 벽에 전달해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그 힘이라는 거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의 속도가 mv라고 하면 충돌하고 나오면은 완전 탄성 충돌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mv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의 운동량은 mv, 다시 맞고 나올 때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되기 때문에 전에 벽에 전달하는 충동량의 변화량은 emv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델타 t는 이 분자가 여기 오른쪽 벽에 충돌한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벽에 충돌하고 다시 와서 또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이게 길이가 L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길이 L,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길 L, 그래서 거리는 2L이 되고 속도가 V가 되기 때문에 2L을 V로 나눠준 것이 바로 델타 T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은 2가 상사가 되고 i번째 분자가 벽에 만들어내는 힘은 L분의 mv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분자가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두 번째 분자도 똑같은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분자도
똑같은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L분의 M은 똑같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주고 나머지를 더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은 또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첫 번째 분자의 X방향의 성분의 제곱, 두 번째 분자의 X방향의 속도의 제곱이 되겠는데 이거는 어떤 평균 속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X방향의 평균 속도에 제곱의 평균 속도가 있을 것이란 그것에다가 n을 곱해준 것이랑 이 각각의 분자들의 x방향의 속도의 제곱을 더해준 것이랑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L분의 m에다가 n 곱하기 x방향의 속도의 제곱의 평균을 곱해준 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P를 구해보면 P는 F분의 A인데 F는 L분의 M 곱하기 기체 분자 개수 n에다가 x방향의 속도의 제곱의 평균을 곱해준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a 곱하기 l은 뭐냐면 a는 뭐냐면 이 벽의 단면적이거든요. 그리고 l은 벽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l은 이제 v가 됩니다. 그래서 v는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왼쪽 항은 pv가 되고 오른쪽 항은 n 곱하기 m 그 다음에 v의 제곱의 평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는 x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 다음 식에 나온 것은 v제곱의 평균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x방향의 성분, y방향 성분, g방향 성분이 되기 때문에 v의 제곱은 x의 제곱, y의 제곱, vg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분자가 랜덤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vx제곱의 평균이나 vy제곱의 평균이나 vg의 제곱의 평균은 전부 이제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x제곱의 평균의 3배 해준 것이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v의 x제곱의 평균은 3분의 1의 v제곱의 평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가면 nR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얻게 되는 식은 바로 이제 이 식이 됩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게 됩니다. 왜 2분의 3을 곱해주게 되냐면은 2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상사가 돼서 좌변이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 곱하기 nA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은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기체 분자 숫자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1몰 분자의 평균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될 것이냐면 2분의 3 nRT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기체 분자 숫자거든요. 이거는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NA로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n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진 이 식에 가면은 1몰 분자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RT라는 것이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자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식에서 이제 각각의 상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문자 2의 반은 1몰 분자의 평균 에너지고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분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기체 상수값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볼츠만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BT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이 식에서 우리가 V제곱의 평균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V제곱의 평균값은 3RT를 아보가드로수 곱하기 M으로 나눠준 것이고 아보가드로수 곱하기 M이라고 하는 이 스몰 m은 분자 하나의 질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보가드로수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분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V제곱의 평균에 루트 씌워준 것을 우리가 루트민 스퀘어라고 해서 표기를 하고요. 그것은 루트 n분의 3R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298K일 때 298K를 집어넣어주고 헬륨의 분자랑 대충 4가 되겠죠. 집어넣어줘서 우리가 헬륨 분자에 V제곱의 평균값에 루트값을 씌워준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1360m/s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음속의 거의 서너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분자들의 속도는 이렇게 빠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분자 하나가 있을 때는 속도가 이렇게 될 텐데 여러 개 분자들이 섞여 있게 되면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분자들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충돌을 해서 계속 경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데 속도가 걸린다는 거죠.
분자 하나의 속도로 무지하게 빠르지만 분자들이 직선 운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분자들과의 충돌에 의해서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흑제복사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BT라고 하지만 모든 분자가 다 이런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자는 빨리 움직이는 분자가 있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분자가 있다는 이런 분포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숙제 복사할 때 우리가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볼츠만 팩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일종의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해서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의 표면적에 비례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이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식이고요. 이 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st probable speed, 그러니까 요 maximum probability를 주는 속도식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함수값을 그냥 미분해줘서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이거 미분해주면 우리가 금방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의 정의는 확률에서 확률 변수 V에다가 그 확률 변수를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다시 말해 F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FV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V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수학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또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파이, 여기 하는 스몰 m은 분자 하나의 질량이고요. 이거를 분자량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8에다가 KB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체 상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FV라는 식을 얻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들을 다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우리 교과서에 417페이지에 나옵니다. 417페이지에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은 더멀 이퀴리브리엄하고 온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만 연력학적인 변수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프레셔 이런 연력학적인 변수들은 열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값들이라는 거죠. 열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온도라든지 압력 같은 연력학적인 변수들을 디파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연력학적인 평형에 도달했느냐? 그것이 질문인데 바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연력학적인 평형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식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온도가 딱 주어지게 되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분포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분포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던 이런 분포식이 아니고 뭐 이상한 분포식이 얻었다. 얘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분포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열적 평형이 아니라는 거죠. 열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분포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연력학적인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부릅니다. 이 분포는 기체 분자 운동 논자 혹은 통계 연력학론자들에 의하면은 이 분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분포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뀌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분포로 바뀌게 되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바로 열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을 따르지 않은 분포가 관측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상태는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계속 바뀌다가 언젠가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회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평형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온도라는 것을 디파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열역학적으로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 따라서 맥스웰 볼츠만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라는 것 자체를 이제 디파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이 열역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제 분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